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중에 제기된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여야 공방으로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일축했지만 야당에서는 술자리 추가 제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공범 조연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는데요.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고도,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의혹으로 여야가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경고 발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 매몰된 노동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지하 190m의 매몰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무력 시위를 이어온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2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 언제쯤 발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쯤부터 20여 분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추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입니다.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 사격 도발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던 지난 14일 하루에만 5차례, 그 이후 18일과 19일에 걸쳐 3차례, 또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던 지난 24일도 한 차례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병 사격이 남측에서 있었던 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군사행동 조치라거나 남측 해군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 삼아서 자신들이 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우리 군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이 끝나는 날인데요. 앞서 북한 선전 매체들은 우리 군의 이번 호국훈련을 두고 무분별한 대결 망동, 전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면 국제사회와 함께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 핵에 대한 정책 기조를 담은 미 국방부 2022 핵태세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백악관은 북한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What the Deputy Secretary was referring to would be the severity of the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hat be the case.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와 북핵 수석 대표 간 협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의혹으로 여야가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지방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의혹.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난 제정신인지 난 잘 그런 식의 혹세무문이 먹힐 거라고 우리 현명한 국민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당은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질문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꺼내 반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비속어를 쓴 것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한 것인데 대통령 입에 올린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유체이탈식 화법 아니신가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이 감정 싸움에 가까운 날선 발언들이 오가고 있죠. 네, 민주당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이 질의한 의원을 고발하거나 혹은 그 정당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한 예의가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오만한 무례한 거죠.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모든 걸 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우 의원의 과거 광주 술자리 논란을 언급하며 되받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수위 높은 설전이 오가면서 정치권의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인데요. 여야 지도부 오늘 나란히 지방 일정을 소화했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을 찾아 현장 비대위를 여는 등 당 조직 재정비를 위한 지방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매천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계속됐는데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선별적 정보만 공개하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감사원, 검찰 조사부터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처럼 서해 피격 사건 책임 논란의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네, 오늘 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논란 등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 에듀테크 기업 등이 연루된 이해 충돌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자진 사퇴한 뒤 벌써 80일 넘게 교육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만큼 무난히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러시아를 포함해 모두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공개 언급한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 발언이었는데요. 어제 진행된 비상경제 민생 회의에 대한 모두 발언 이후 첫 질문으로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감정이 격해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는 단호한 어조로 그런 의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발언 이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온 건 맞지만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배경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경고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민주당이 감사원의 이른바 표적감사를 맡겠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감사원 활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유출된 데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보도 관련 문의였을 것이라며 업무 관여는 불가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열흘 더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 혐의 적용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대장동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입장 표명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김용 부원장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체포된 뒤 이틀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발부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1차 구속 기한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검찰 소환에도 꾹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 규명 수사가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만 갖고 수사한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법원이 진술 하나만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냐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정식 수사 개시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개시하기 전 혐의를 다지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넘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적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이던 2014년 자금 수수 의혹, 정진상 실장은 지난 2020년 경기도청 재직 시절 금품 수수 의혹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겨냥한 발언을 연일 쏟아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제 결정권자였던 게 맞는지, 김만비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적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법정 앞에선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을 일부 받겠다며 입장 표명을 예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연결된 온라인 저장 공간 클라우드와 비밀번호까지 제출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정무방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 이너서클이 있는 대화방이 여러 개 더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유럽연합이 물가를 잡기 위해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2%로 올렸습니다. 2달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가 포함된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는 지난해보다 9.9% 올랐습니다. 지난 1997년 통계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2%대까지 끌어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We took today's decision and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inflation target. 유럽 중앙은행의 이런 방침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최악을 보인 경제 상황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거란 전망 역시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Wenn die Amerikaner jetzt Ende des Jahres aufhören mit ihren Zinserhöhungen, wir aber noch ein Stück weitermachen, heißt das natürlich, dass der Euro sich stabilisiert. 유럽 중앙은행은 이 밖에도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조건을 바꿔서 시중은행의 자금줄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 들어 처음 플러스로 전환해서 열흘 뒤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전분기의 기저효과에 불과하고 또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 1, 2분기 연속 역성장하던 미국 국내 총생산이 3분기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2.6% 성장을 이뤄내며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관리 실패 공세에 시달리던 바이든 대통령 표정도 오랜만에 펴졌습니다. Great economic report today, the GDP report. Things are looking good. 3분기 GDP 성장률 반등은 무역 수지 개선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수출이 14% 늘어나는 동안 수입은 7% 줄어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난에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2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에도 소비가 2% 늘었지만 3분기에는 1.4% 상승에 그친 겁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I would say overall paint a picture of the economy that is starting to diverge. There is some weakness emerging where you see the interest rate sensitive sectors. 뉴욕타임스는 무역 수지 개선이 국내 총생산 전체 숫자를 왜곡했다며 소비 둔화와 주택 시장 약화에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강달러 현상으로 무역 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 경제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물가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 4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2월에 있을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입니다. 3분기 GDP 반등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파와 비둘기파가 금리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일본은행이 물가 급등과 엔화 약세 속에서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내용의 대규모 금융 완화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을 이유로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9월 중 가계대출 금리가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0.39%포인트 상승해 5.1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5.4를,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는 79.4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집값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통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시장의 내림세가 지속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물가나 소득, 금리 등 시장 여건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던 체육관 마무리 공사가 넉 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 비용은 늘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사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건설 현장의 자금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식사체육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난 6월 완공 예정이었던 체육시설 앞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가 길게 설치돼 있고 자물쇠가 굳게 걸려 있어 내부로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과 이어지는 안쪽 도로 역시 포장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때문에 길이 좁아져 이곳을 통해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애들이 멀지만 저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1학년 애들이. 그래서 손을 잡고 아침마다 등교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곳 체육관은 시공사가 공사대금 4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행사가 도시개발 수익으로 체육관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토지 매각이 안 돼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철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비용이 2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로 훌쩍 뛴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대출 승인을 더욱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설 비용은 늘어나는데 추가 자금 확보는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금융기관들이 돈줄을 조이면서 건설 현장 자금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15억 원 초과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푸는 등 규제 빗장을 풀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고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식사체육관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나왔죠. 계곡살인 사건의 1심 판결.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 또 조현수 각각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간접살인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고 법원은 또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까? 이은혜와 조현수는 살인 미수 2건, 살인 기수 1건,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미수 1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이루어졌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이은혜에게는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우선 지난 2019년 2월에 강원 양양 펜션에서 보고 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합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에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직접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합니다. 그리고 6월 드디어 경기 가평 용소 계곡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도록 한 뒤에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어서 지난 11월에 이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이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거부함으로써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애초 검찰이 구형하기로는 그 자기에 의한 직접 살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네네. 법원에서는 간접 살인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그 자기에 의한 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고 자기에 의한 살인만 기소를 좀 더 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기와 부작위요. 자기에 의한 살인은 전형적인 살인입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일반적인 하고 살인. 그렇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검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 사례가 적다 보니까 유죄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때도 직접 손을 쓴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은 아니므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때부터 재판부는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결국 검찰도 예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소 사실도 추가하게 되는데 예. 이 사건에서는 결국 자기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상 적극적으로 구해줬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치한 거잖아요. 일단 재판부가 예. 자기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은혜로부터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 예.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졌을 때는 다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심리적 지배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상황에서조차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상 레저 시설에 데려갔을 때도 이 웨이크보드를 타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놀이기구만 탈게라고 거부를 한다던가 거부한 적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있다던가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 당시에도 물에서 빠져나온 피해자가 이은혜에게 네가 나 밀었지라며 그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행동을 볼 때에는 신체적 위협을 감수할 정도의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을 하게 된 것인데 우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은혜와 피해자는 부부 사이였죠. 예.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위험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이 법적 의무만으로 살인죄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게 된 이유는 이 법적 의무에 더해서 애초에 위험한 상황을 이은혜와 조현수가 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즉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예. 보통 같은 살인이어도 이게 자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집니까? 이례적인 형량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동안 판례가 집적되지 않아서 유달리 통상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근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법적으로 구호할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사태를 사전에 초래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됐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든 자기에 의한 살인이든 동일한 살인이기 때문에 형량을 달리해야 할 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형량을 달리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이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겠죠. 네, 뭐 재판부가 자기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형기를 다 채우고 20년 동안 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이은혜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굳이 전자발찌 착용을 명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30년형만 경과하게 되면 언제든지 가석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가석방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미리 선고해두면 가석방을 받는 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즉 이후에 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단순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모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피고인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은혜 측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죠. 네.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아마 항소를 넘어서 상고, 대법원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주의적 공소 사실인 자기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 사건이 인정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만큼이라도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들도 형량 자체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향후 항소, 그를 넘어 상고까지 가게 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이 충분히 판례가 집적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선도적인 판례로 기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건에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 조주빈이 이은혜가 수감되니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 검찰 수사 협조하지 마라. 다소 뜬금없습니다만 조주빈이 이은혜가 수감되었을 초기에 편지를 보내서 되도록이면 진술 거부권 행사라는 취지를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사실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주빈은 이렇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이후의 삶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 등이 인정되어서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된 이유도 본인이 이 여러 유기적인 조직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괴에 있었다. 그리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석방 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출소했을 때 자신의 삶을 구상하면서 내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로 하여금 나 나름대로의 조언을 해주고 그 당사자가 나의 조언을 따랐다. 나름대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심리적 우월감이 사례로 집적된다면 출소 이후에 이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까? 편지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편지를 발송하든 수신하든 모두 검열 대상입니다. 아마 조주빈이 보낸 편지를 구치소에서 검열하고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 조주빈이 했던 진술을 거부하라는 조언은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언입니까? 괜찮습니까? 진술을 거부하라는 조언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주빈은 자신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결과 사회적 이슈가 집중된 사건에서는 아무리 나름대로 항변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너도 되도록이면 항변을 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주빈의 이 발언 자체에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아직도 억울하다는 그 심리 상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혜는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잖아요. 이은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인과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을 숨지게 한 뒤에 범행을 숨긴 채 119에 신고했던 40대 남성 구속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남성은 계획 범행을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새 모자 살인 사건. 이 피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30분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사건 2,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자신이 잘못한 거라며 계획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자 그 책임을 피해자인 가족에게 돌리는 발언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몰아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든 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잃어버렸던 지난 8년 동안의 기억을 찾은 결과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선 아들을 살해한 동기와 관련해 범행 당일 부인과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 중학생인 큰아들이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격분한 거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실직한 뒤 가정불화를 겪다가 최근 이혼 얘기까지 나오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뒤 2시간가량 근처 PC방에 머물다가 돌아와서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 가족이 숨져 있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CTV에 잡히지 않게 아파트를 빠져나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사용했던 흉기를 아파트 인근에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경찰이 흉기를 발견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숨진 세모자는 빈소 없이 장례를 치러 오늘 발인까지 진행됐고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오는 31일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헬로윈 데이인데요.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이나 홍대 등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즐기는 중에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알록달록 사탕이 예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사탕이 아닌 마약의 일종입니다. 관세청 검역 과정에서 적발된 건데 엑스터시와 필로폰 변종인 합성마약 야바를 사탕 형태로 재가공한 겁니다. 이 외에도 대마를 이용한 쿠키와 젤리 등도 유통되고 있는데요. 헬로윈데이에 누군가 나에게 건넨 사탕이 진짜 사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퐁당 마약이란 것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상대방 몰래 자연스럽게 퐁당, 잔에 약을 넣습니다. 어둡고 북적이는 곳에서는 더 알아채기가 어렵겠죠. 지난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신 종업원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이태원 클럽 일대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퐁당 마약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범죄 취약 장소에 경찰 인력을 200명 이상 배치하고 야간 순찰 인력도 평소의 1.5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약 범죄 우려에 SNS상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다 버려라. 그리고 클럽에 들어갔는데 수상한 냄새, 풀 냄새가 나면 피하라는 건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중독되고 성범죄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 매몰된 노동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지하 190m의 매몰 지점으로 조금씩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들의 생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구조 작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사고가 난 지 40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매몰된 노동자들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앙 119 특수구조단과 광업공단, 광산 자체인력 등 100여 명이 사고갱도 바로 옆 제2수직갱도를 이용해 매몰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지하 190m인데요. 구조대는 사고 지점과 연결되는 제2수직갱도의 지하 140m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매몰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암석 등으로 막혀 길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용했던 갱도인데 암석으로 막혀 있고 안전도 확보되지 않아 진입이 더딘 상황입니다. 사고는 그제 오후 6시쯤 경북 봉화군의 아연채굴 광산의 수직갱도 윗부분에서 토사가 쏟아지며 발생했습니다. 당시 7명이 갱도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2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3명은 업체의 자체 구조 활동으로 탈출했지만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 매몰자 가운데 1명이 오래 근무한 숙련공인 만큼 생존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빨리 구조 소식 전해 와야 할 텐데요.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된 토사를 놓고서 매몰자 가족과 업체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가족들은 업체가 불법으로 매립한 슬러지, 그러니까 광물 찌꺼기가 갱도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물 찌꺼기는 광산을 캐낸 뒤 아연과 구리를 분리하고 남은 것인데요.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갱도 근처에 아무렇게나 매립했고 그 찌꺼기가 갱도로 터져나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허가받은 폐기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운영된 광산인 만큼 끈적한 형태의 폐기물인 슬라임으로 쓰지 않는 갱도를 막아놓은 곳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사가 터져나온 갱도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 광산안전사업사무소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광산안전법에 근거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푸른 하늘과 단풍 그리고 갈대죠. 남해안 지역은 갈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는데요. 전남 강진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강진만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갈대밭을 보니까 가을이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왔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갈대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갈대 길이도 최고 3m에 달해 어른 키보다 훨씬 높은데요. 나들이객들도 넓은 갈대밭을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진만 생태공원 갈대 군락지는 축구장 90여 개 크기로 갈대숲 사이로 곳곳에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에 몸을 맡긴 갈대들의 서걱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이곳 습지에는 1,1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나 각종 철새 무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 생태공원에서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제가 취소됐다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연날 리뷰와 마술쇼, 버스킹 등 30여 가지가 넘는 행사들이 준비됐습니다. 이와 함께 갈대뿐만 아니라 축제장 주변으로 코스모스와 국화 등 가을꽃도 다양해 가을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진 갈대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데요. 갈대숲과 청정 갯벌이 어우러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강진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네, 이번에는 단풍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속 공원에서도 단풍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다고 하는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도심 속 공원에서도 가을 기운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록달록한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옷을 곱게 갈아입고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도심 속 공원에서도 짙게 물든 단풍색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 온화함까지 감돌아서 가을 기운을 느끼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만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밤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대구는 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오늘만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도 19도, 광주는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휴일에도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며 가을 나들이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도심 속 단풍도 아름답지만 산들의 단풍은 절정에 달하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단풍 나들이 가셔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단풍 나들이나 산행 가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네, 국정감사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죠.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인데요. 이 문제가 여야의 공방으로 더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일축했지만 야당에서는 술자리 추가 제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